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도체 후공정 그리고 패키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반도체를 가장 잘 표현하는 키워드는 바로 전공정과 미세화겠죠. 그래서 나노수를 줄이는 것이 반도체 업계의 가장 큰 과제이면서 화두였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10나노 이후에 이러한 미세화 공정은 상당히 많은 부담을 모든 반도체 이 산업 참가자들에게 느끼게 해주었는데요. 공장 입장에서 봤을 때도 물론 수요가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10나노에서 그 아래로 갈 때는 이 EUV라는 새로운 장비가 나기 때문에 공장 입장에서도 상당한 자본적 지출이 필요했고요. 디자인하는 입장에서도 지금 10나노 설계할 때보다 5나노를 설계할 때 무려 비용이 3배나 많이 들어갈 정도로 반도체 디자인 비용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TSMC도 이런 로직 반도체를 만들 때 5나노나 7나노 이런 식으로 새로운 고집적 또 초고 성능의 반도체를 만드는 이런 매출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느끼는 것은 이러한 장비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가성비 있고 정말로 경제적으로 실익 있는 행동인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14나노에서 지금 이제 5나노, 7나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가 갖고 있는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회사도 지금 투자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만큼 지금 이런 미세화 공정에서 이타라는 그룹도 생기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물리적으로 우리가 봤지만 14나노와 7나노가 실질적으로 어떻다. 칩이 나오는 피치 자체도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다는 것이 발견되면서 일단 지금 회사들이 어디로 가고 있다? 물론 전공정에도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요거에 벗어난 반도체 성능 향상에도 관심을 두고 있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패키징입니다. 그래서 후공정,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은 기존의 인텔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14나노에서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고 버티려고 하는 플러스로 가는 이러한 과정에서 쓰이는 잡기술로 봤다면 이제는 더 이상 미세화가 좀 어렵다. 미세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여러 의견에 맞춰가지고 핵심 기술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칩의 설계도 어떻게 본다면 미세화도 미세화지만 패키징 중심으로 좀 변화를 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우리 반도체 미세화 혁신이 노광, 즉 EUV 등 전공정 장비에 아주 중심으로 되었는데요. 이 EUV는 네덜란드 ASML에서 만드는 하나의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하는 장비고요. 이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장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세화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물론 미세화를 진행하면 어떻게 된다? 반도체라는 것은 0과 1로 신호를 전달하는 그러한 물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통로가 작아지면 적은 양의 전자로도 신호가 전달이 되니까 소비 전력이 감소되고요. 당연히 요 반도체 트랜지스터 하나를 만드는데 작은 선폭으로 만들기 때문에 물리적 크기가 감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 전력과 크기가 감소하면서 어떻게 된다? 성능도 늘어나고 발열이 줄어드는 이러한 것을 노리고 만드는 것이 바로 미세화 프로세스가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느끼듯이 최근에 이 미세화와 성능이 비례해서 올라가지 않는 모습은 여러 가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10나노, 7나노, 5나노 이런 식으로 미세화가 진행이 되면서 같은 공간에 트랜지스터를 더 많이 넣을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만 그 트랜지스터를 넣은 그 조합의 코어들이 나타내는 성능은 2014년을 기해 가지고 더 이상 향상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인텔 CPU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3.5GHz에서 5GHz 이상의 속도를 내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의 불가능한 하나의 벽으로 느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하나의 CPU가 만들어내는 퍼포먼스 자체도 어느 정도 느는 것이 제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의 CPU의 성능을 높이기는 어려우니까 CPU 개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컴퓨터 회사들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에서도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미세화보다는 어떻게 보면 패키징이 되겠고, 그래서 패키징이 더욱더 중요한 기술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패키징은 반도체 후공정입니다. 그래서 웨이퍼를 절단하고 기판에 부착한 후에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 요거까지도 다 패키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요게 패키징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 보호를 위해서 어떤 감싸는 물체죠. 그러다 보니까 진동과 먼지를 보호하기도 하고요. 과도한 열, 어떤 칩 내부라든지 칩 외부에서 다른 소자들이 발생시키는 열을 제어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어떤 칩이 굉장히 강한 전자기파를 생성해서 다른 칩의 활동에 방해가 된다면 EMI라든지 이런 거 차폐막을 통해 가지고 신호 간섭도 제어를 할 수 있고, 패키징을 고급 기술을 사용한다면 사이즈도 작아질 수가 있겠고요. TSV나 솔더볼이라든지 CU 필러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작 전력도 감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패키징 기술로.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면 연결성도 좋아지고요. 연결성이 좋아지고 동작 전력이 감소하고 온도가 잘 제어되면 성능도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러한 플립칩, 패시브 이런 방식에서 어떻게 된다? 우리가 기존의 슈퍼컴퓨터에서 쓰였던 패키징을 좀 저렴하게 좀 도입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기술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패키징 기술이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기존에 우리가 PC라는 한정적인 환경에서 반도체를 사용했다면, 이제는 모바일과 스마트 디바이스의 등장으로 다양한 폼팩터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 다양한 폼팩터에서 쓰일 수 있는 다양한 기능,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컴퓨터 성능, 그리고 배터리 수명 같은 이러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솔루션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다양한 기기, 특히 휴대용 기기에서 이 패키징은 성능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기술이 되었죠.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2014년까지 애플 AP는 모두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졌지만 2016년 이후로 완전히 TSMC로 이 애플 반도체가 애플 실리콘이 넘어가서 지금까지 생산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TSMC가 미세화 공정뿐만 아니라 패키징이라는 아주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애플에게 어드밴티지, 즉 유리한 점을 차지하고 접근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2012년부터 칩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기술이 먼저 나오게 되었고요. 2016년에 핵심적인 팬아웃 기술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지금 이 패키징 기술이 가장 아주 핵심적인 위치로 올라왔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파악을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존의 패키징은 오셋이라는 외주 기업, 즉 엠코나 네페스 같은 기업들에게 전적으로 맡겼다면, 지금은 이 기술이 핵심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주화로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키징 기술은 결국에는 어떻다? 수율을 높인다, 그리고 성능을 높인다, 그리고 요것을 할 수 있는 패키징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두 개는 웨이퍼 레벨 패키징과 팬아웃 패키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키징 기술에서 나오는 결과물, 이 패키징은 결국 어떤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것이냐고 하면 SOC하고 SIP인데요. SOC는 시스템 온 칩, SIP는 시스템 인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다른 비슷하면서 다른 소자를 만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PC를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게 될 건데요. PC 메인보드가 정말 크고 여러 가지 소자가 꽂혀 있습니다. 그 소자를 어떻게 된다? 모바일이라는 환경에 내가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들, 그리고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바로 SOC하고 SI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SOC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SOC는 우리 컴퓨터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들이죠. CPU, 메모리, 그리고 그래픽 카드를 어떻게 된다? 하나의 소자에 묶는, 하나의 칩으로 묶는 것이 바로 SOC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지금 애플 A12 칩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GPU, CPU, 그리고
뭐 NPU라는 새로운 형태의 칩까지 들어있고요. 어떤 부분에는 캐시라든지 뭐 메모리도 이렇게 3D로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렇게 기판이라는 이런 큰 하나의 PCB 형태에서 신호가 전달됐다면, 이제는 하나의 칩 안에서 CPU, DRAM, GPU, 아까 말씀드렸던 NPU 이런 친구들이 계속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된다? 소통하는 정기적인 길이가 짧아지게 되고요. 또 칩 내에서 실리콘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신호 서로 연결하는 대역폭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발열이 줄어들고요. 성능이 증가를 하면서 크기도 줄어드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이 시스템은 굉장히 고가 시스템이지만 모바일 AP 등에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근데 아주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이런 SoC들은 결국 내가 원하는 CPU, 그래픽카드, 그리고 DRAM, 그리고 뭐 캐시까지도 넣을 수 있으니까 맞춤형이라는 것이고요. 이 맞춤형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기기의 특성에 따라서 SoC의 구조도 다르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SoC만으로 하나의 기기를 구성하기에는 상당히 또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 기기와 연결한다든지 뭐 파워를 준다든지 이러한 무선통신, RF, 그리고 신호 전달, 충전 전력 공급, 여러분들 USB 충전 전력 공급 이런 거에서는 SIP가 많이 쓰입니다. 특히 센서, 카메라, 오디오, 그리고 핸드폰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같은 것들은 대부분 SIP를 이용을 합니다. SIP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전에 SoC는 하나의 칩으로 했다면 SIP는 하나의 패키지, 즉 하나의 소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하나의 소자들이 다 하나의 패키지로 나와서 이제 조립이 되는 형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SIP는 말 그대로 특정 역할을 하는 소자가 하나의 패키지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맞춤 생산이 아닌 대량 생산이 되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면적으로 보자면 맞춤형으로 만들어지는 SoC가 SIP보다 더 좋은 기술이다. 더 우위에 있는 기술이고 SIP들이 이제 나중에 다 SoC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은 약간의 억측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기능을 하는 칩들은 첫 번째는 신호를 많이 반출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신호에서 발생하는 전 자기파들이 다른 기능을 하는 이 소자들을 방해를 할 수도 있고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충전이나 전력 공급, 오디오나 디스플레이 같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이러한 소자들은 발열이 많이 되는데, 발열이 한 칩에서 어떤 부분만 많이 나게 되면 칩이 손상이 되거나 또 칩이 오작동을 하거나 수명이 줄어드는 이러한 성능과 수명 그리고 안정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친구들은 이 패키지가 제공하는 하나의 차폐망을 통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소자들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oC와 SIP를 묶어서 하나의 기기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도식을 보시면 아이폰 11의 도식을 보시면 스카이웍스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이러한 친구들이 패키지를 제공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패키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쓰였던 패키지들이 자동차, 아이패드, 노트북, PC, 웨어러블, VR 이런데 여건이 된다면 또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SoC하고 SIP들이 이제 더욱더 많은 신호 전달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전에도 우리가 많은 종류의 이러한 패키지들을 용도에 따라 쓰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폼팩터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또다시 한번 패키지가 변해야 되는 그러한 동기가 생깁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이폰이라는 모바일 장비가 이렇게 폼팩터가 얇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얇아지다 보니까 그 얇아지는 또 폼팩터에 맞춰서 패키징이 고급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 왜?
같은 패키지여도 발열이 잘 되고 또 사이즈가 줄어들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또 패키지가 변화를 하고 있고 3G에서 4G, 5G를 거치면서 우리가 핸드폰이 원래는 3G 하나의 기능으로만 통신했는데 LTE가 되니까 3G, 4G로 되고 그 다음에 5G 시대 보니까 3G, 4G, 5G에 뭐 삼성페이, 애플페이 같은 NFC 기능에 블루투스에 와이파이까지 무선 송수신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무선 송수신을 위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무선 송수신은 공간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칩들이 더욱더 작고 집적도 있게 모여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게 발생했다. 이제는 이 SoC뿐만 아니라 패키지 역시도 쌓아 올려야 되나, 즉 패키지 위에 패키지를 쌓는 POP라든지, 안 그러면 한 패키지 안에 여러 가지 칩이 서로 신호를 간섭하지 않는 선에서 한 개의 패키지로 다시 묶는 이러한 멀티칩 패키지가 도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있고 지금도 우리 모바일 AP에 가장 많이 상용화된 기술은 2.5D 3D 패키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우리가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핸드폰이라든지 뭐 아이패드, 모바일 기기들이 성능이 증가하고 여러 가지 고급 기술들을 쓸 수 있게 되면서 기존의 패키징이 사용했던, 즉 이 전선으로 소자를 연결하니까 굵어지기도 하고 신호가 어느 정도 움직이는 대역폭의 한계가 생겼습니다. 자, 요것을 우리가 뚫어내고자 만든 것이 바로 첫 번째는 TSV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떨 거다. 솔더 범프나 CU 필러 같이 전선이 아닌 이렇게 공이나 기둥 같은 걸 세워가지고 전류의 이동 특성을 좋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서 또 새로 등장한 것이 바로 팬 아웃이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칩 사이즈만큼의 어떻게 된다. 칩 사이즈만큼의 입출력부를 이용했다면 이제는 칩 밑에 실리콘 RDL과 인터포저라는, 즉 반도체 밑에 반도체를 또 깔아가지고 이 신호를 받아가지고 더욱 넓은 단면에다가 뿌릴 수 있는 이러한 이 소자를 패키징으로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된다. 기존의 칩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넓은 면적의 입출력부를 제공함으로써 신호가 원활히 투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 2.5D 3D 패키징에서는 어떻게 된다. 칩 간의 연결도 이 기판을 통해서 하지 않고 이 반도체 밑에 있는 반도체 실리콘 인터포저를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이 바로 이 팬아웃과 실리콘 인터포저, 이것이 바로 팬아웃 패키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패키징 기술들이 간략하게 이제 시장을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팬아웃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러면 패키징 과정에서 이 웨이퍼 레벨과 패널 레벨, 즉 지금 TSMC와 삼성이 하고 있는 웨이퍼 레벨과 지금 삼성이 뭐 미래에 하겠다고 하는, 또 어느 정도 진행은 되고 있는 패널 레벨 패키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패키징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냐면 다 만들어진 칩 위에 보호용 웨이퍼를 올리고 어떻게 된다. 이 웨이퍼를 좀 갈아가지고 얇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호용 테이프를 뜯고 여기다가 다시 이제 웨이퍼를 올리고 여기서 자르게 됩니다. 그 이제 잘라진 칩이 기판에다가 부착이 되고 한번 구워가지고 고정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선을 이렇게 고정 또 이렇게 부착을 하고 그거에다가 레진이라고 해서 에폭시를 주로 플라스틱을 사용을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하나의 보호막으로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보통 이제 리드 프레임 베이스 패키지라고 하면 우리가 그 흔히 생각하는 지네 모양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하는데 요거는 지금 많이 주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패키지는 서브스트레이트 베이스 패키지가 되겠는데요.
거의 뭐 볼 마운팅이 많고 아니면 CU 필러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뭐 요걸 만드는 과정에 쓰였던 언더필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씻어내고 다시 한번 패키징을 고정을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 어떠한 패키징을 하든지 결국에는 온도라든지 충격이라든지 뭐 웨이퍼 꺾임 이런 거에 대한 검사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서브스트레이트 베이스 패키지는 어떤 모습이냐면 정말 다양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정말 칩의 특성과 칩이 필요한 입출부 단자만큼 이렇게 공이나 조인트 부분을 만들어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칩보다 그죠? 요 패키징의 넓이가 넓어 거를 우리가 팬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팬아웃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입출력부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CSP, 즉 칩 사이즈 패키징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 와이어 본딩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새는 이제 또 와이어 본딩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와이어를 사용하면 와이어가 치렁치렁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전기적 특성도 안 좋아지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 이제 물체 저항 공식에서 보게 된다면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이 증가해서 발열도 증가하게 되고 신호의 지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렇게 솔더볼에 직접적으로 부착을 하는 이러한 형태가 생기고 있는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특히 솔더 범프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CU 필러는 지금 이제 도입이 돼서 이제 조금 더 대중적으로 내려오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것이 플립칩 패키징일 건데요. 플립칩 패키징은 이제 많이 상용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패키징은 이렇게 칩을 다이에다가 그냥 얹어 놓아 가지고 한다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된다? 요 다이 상태에서 칩을 뒤집는 겁니다. 요 상태에서 칩이 뒤집혀 가지고 여기다가 요 솔더볼이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과정에서 칩이 한번 뒤집히는, 요것이 이제 기판에 부착될 때 칩이 뒤집히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가 플립칩 패키징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와이어가 없어졌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장점들이 생기는 거고, 플립칩 패키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판에 있는 요 볼과 요 볼이 접합이 잘 돼야지만 전기가 전도가 되니까 배치가 중요하고요. 또 이 친구들을 고정하는 물질인 언더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어쨌든 통상적인 아주 정통적인 패키징 방식이라고 했다면, 그러면 도대체 웨이퍼 레벨 패키지와 패널 레벨 패키징은 무엇인가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을 말씀드리는 것, 즉 팬인을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요 기술은 모바일 AP라든지 고성능 CPU 같은 아주 통신이 칩 간에 연결이 많이 필요한 그런 고급 칩에 사용이 되는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팬아웃은 아주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서 팬아웃을 기준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팬아웃이 이제는 패키징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합니다. 먼저 TSMC가 진행을 하고 삼성이 이제 따라가고 있는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은 이 다이싱에서 이렇게 기본 통상적인 패키지와 나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아래 웨이퍼에 먼저 인터포저를 실장을 하고 여기다가 칩을 웨이퍼 위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웨이퍼 위에 설치를 하고 폴리머로 몰딩을 하고 그거를 뒤집어 가지고 RDL이나 TSV 같이 다른 칩과 소통할 수 있고 기판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러한 부품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도 이 과정만 보자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패널 위에 설치하고 에폭시든 폴리머를 몰딩한 다음에 이번엔 PCB에 와이어나 이렇게 솔더링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부착이 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가 가지는 특성은 굉장히 다르고요. 지금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각각의 문제가 갖고 있는 이 장단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퍼 레벨 패키징을 보신다면 지금 이 검은 웨이퍼, 에폭시로 몰딩된 웨이퍼 위에 이렇게 층이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고, 패널 레벨 패키징은 지금 사이즈를 제가 작게 좀 줄였습니다만 웨이퍼보다는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 웨이퍼는 지금 300mm 다이아미터 직경이 되지만, 지금 패널 레벨 패키징 같은 경우는 LCD로 치자면 현재 지금 최소 4세대, 그리고 이후에는 4.5젠, 5젠으로 LCD에서 쓰이는 그 기판 크기를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훨씬 칩 개수도 많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패널 레벨 패키징이다. 자, 그래서 이 패널 레벨 패키징과 웨이퍼 레벨 패키징은 소재가 일단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웨이퍼 레벨 패키징은 말 그대로 웨이퍼, 반도체에 쓰이는 하나의 반도체죠. 그러다 보니까 다이와 비슷한 실리콘 소재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중간에 들어가는 요 패키징에 들어가는 요 서브스트레이트가 어떻게 된다? 기존의 반도체 장비를 활용해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인터포저나 RDL, TSV 같이. 그리고 패키징 자체에 어쨌든 기판이 포함되지 않은 거다 보니까 요거에서는 어떻다. 그러니까 이 패키징이라는 것이, 지금 웨이퍼 패키징이라는 것이 이거 전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까지를 만드는 것이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기 때문에 이런 솔루션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여기 제일 얇은 그러한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패널 레벨 패키징 같은 경우는 어떻다? 패널은 LCD 패널, OLED 패널 같이 얘는 반도체라기보다는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던 초록색 기판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전류를 옮기는 데 있어 가지고는 당연히 웨이퍼보다는 약간의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웨이퍼라는 거는 반도체를 하기 위한 하나의 역할이고, 패널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냥 올려놓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성능 특성에는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어떻다? 웨이퍼 레벨 패키징은 기존에 우리가 쓰던 반도체 장비를 쓸 수가 있지만, 패널 레벨 패키징은 기존 장비 사용은 불가하고 패널 레벨 패키징을 위한 독자적인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만 이 패널 레벨 패키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패키지 자체 기판이 들어가든 역으로 좋은 게 될 수가 있죠. 나는 기판까지 몽땅 생산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이 패키지 자체가 기판이 들어있으니까 제품을 하는데 얘는 요거 만들고 여기를 또 붙여야 되는 이중에 패키징 작업이 들어간다면 이 친구는 한 번에 패키징으로 제품까지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또 패널의 장점이 뭡니까? 패널은 사각입니다. 웨이퍼는 동그라미.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남는 부분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외곽에. 패널은 이러한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수율이 증가하고 비용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한번 패키징 할 때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으니까 더욱더 유리하겠죠. 웨이퍼 레벨 패키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 만드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캐리어 제거라든지 어떻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몰딩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지지대가 들어갔다 나갔다, 우리가 건설할 때도 비계가 들어가듯이 그러한 물질들이 계속 들어왔다 빠졌다 하는 거고요. 또 요 작은 범핑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마이크로 범프라고 하고, 요 밑에 범프도 굉장히 이 만들기도 어렵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은 결국에 지금 고성능 AP라든지 CPU에 쓰이고 있는 최고급 기술이고 굉장히 발열이 심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요 덤핑을 했을 때도 이렇게 온도 특성이라든지 공정 특성에 따라서 유지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요거 신뢰성 확보하는 게 조금 어렵다는 거고, 사실 거기다가 패키징도 반도체로서 수율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패널 레벨 패키징에 비해서 나중에 상용화 됐을 때는 비용적으로는 조금 불리하게 아니라 많이 좀 불리할 수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패널은 근데 이러한 반도체적인 문제보다는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아주 기술에 조금 문제에 다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올레드 패널도 어떻다? 55인치에서 지금 66인치의 일드가 안 나오고 77인치에 만들기 어려운 게 바로 패널 자체가 구부러지기 때문인데, 올레드라는 아주 얇은 물체도 지금 구부러져 가지고 힘든 마당에 패널이라는 정말 큰
이 폼팩터에 무거운 칩을 올리고 여기다가 완벽하게 웨이퍼 패키징 같이 정말 나노미터 수준으로 요 소자들을 만들고자 하면 칩을 정확하게 배열하는 것도 어려울 거고요. 패널이 처지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패키징을 했을 때 이 면적이 넓어질수록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 올렸던 레진과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칩이 열팽창 개수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비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머티리얼도 새로 개발이 돼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TSMC는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을 통해 가지고 2016년 아이폰 7에 들어간 A10 프로세서를 시작으로 정말 지금까지 잘 쏘고 있는데 패널 레벨 패키징 같은 경우는 지금 2019년 갤럭시 워치에 들어가는 이 코어를 제외하고는 아직 소식이 없고요. 생각보다 이게 소재 영향도 크고 또 성능 특성에 불리하다 보니까 과연 요거에 대한 의문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또 패널 레벨 패키징 같은 경우는 또 이 패널 자체를 만들기 때문에 이 패널 안에 PC 우리가 흔히 반도체 이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MLCC 같은 캐패시터를 넣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특히 네페스에서 굉장히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패널 레벨 패키징이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성능 특성을 조금 극복을 하기 위해서 PCB를 빼고 웨이퍼 레벨을 좀 넘볼 수 있는 패널 레벨, 즉 성능 특성은 좀 웨이퍼 레벨 패키징인데 장비의 특성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은 패널 레벨 패키징으로 이동하려는 이러한 네페스의 시도도 굉장히 볼만하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쨌든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웨이퍼 레벨과 패널 레벨 패키징은 웨이퍼 레벨은 비용이 높고 고성능을 향해 가고 패널 레벨 같은 경우는 고성능으로 갈 이러한 잠재력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비용과 저성능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또 있는데 지금 요게 성능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해서 요게 낮은 수준의 기술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기기가 다양한 폼팩터 그리고 다양한 컴퓨팅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많은 선택지가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알아봤던 것은 웨이퍼 레벨 패키징, 패널 레벨 패키징이 어떻게 기존의 컨벤셔널 패키징과 다른지에 대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정말 간단히 얘기했던 2.5D, 3D 요 패키징을 좀 자세히 알아보자. 자, 요건 왜 하냐?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칩들을 우리가 뉴로모픽 반도체라고도 하고 요거의 핵심은 헤테로지니어스 커넥션, 즉 이종의 칩들, 다른 역할을 하는 칩들을 연결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2.5D 그리고 3D 패키징이 되겠습니다. 요 2.5D, 3D 패키징이 진행되는 이유는 폰 노이만 구조라는 걸 통해 가지고 알아두는 게 좋은데요. 요게 성능은 향상됐지만 지금까지 모든 컴퓨터는 요것을 기반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CPU와 GPU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된다. 요거는 이제 아키텍처 좀 다르겠는데 어쨌든 CPU가 캐시나 레지스터를 통해 가지고 막 통신을 하고 요 SRAM이 D램과 통신을 하고 D램은 또 메모리 이런 데 통신을 하고 그리고 요 친구는 SSD에 통신하고 SSD는 하드에 통신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광고용으로 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요 친구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 계층을 이루고 있고 요 친구들의 시간 차이에 따라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요 딜레이와 요 시간과 용량에 따라서 컴퓨팅이 제한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요 다른 계층의 메모리를 연결하는 그 대역폭을 우리가 버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보통 SRAM은 킬로바이트, D램은 기가바이트 뭐 이렇게 다양한 속도와 용량을 통해 가지고
컴퓨팅이 이용되고 있고, 지금 컴퓨터의 속도는 결국 CPU와 GPU 성능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서로 주고받는 데이터 속도와 용량 차이에 따른 병목 형상이 가장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2D 반도체에서는 칩 하나하나를 패키징하고 그 칩을 이런 기판에 연결해서 서로 통신을 하는 구조였다. 즉 전선에 의존해서 기판 위에서 통신을 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2.5D, 3D 패키징을 이용해 가지고 물리적인 거리도 짧죠. 이게 신호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어떻게 된다, 다른 받았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칩 내에서 왔다 갔다 3D 같은 경우 왔다 갔다를 할 수 있는, 칩 내에서 신호를 주고받고 또 그 대역폭을 늘림으로써 이러한 병목 형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와이어를 없애고 인터포저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적인 기술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메모리를 적층하는 기술. 즉 메모리가 이렇게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D램은 이렇게 돼가지고 D램이 직렬 연결되어 있는 형태인데, 요 메모리들은 지금 병렬 연결이 되어 있죠. 층층이 쌓여가지고. 그리고 그 메모리를 뚫는 실리콘 기둥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 메모리를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하고, 이 뚫는 기술을 TSV, through silicon via라고 합니다. 그래서 2.5D는 무엇이냐? 바로 여러 가지 칩들을 2D로 쌓긴 했는데 인터포저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구조가 2.5D고요. 3D라고 하면 이 로직에 바로 D램이 올라가는, 즉 칩 위에 칩이 바로 TSV, 여러 가지 TSV 실리콘 인터포저 위에 3D로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 들었지만 D램 몇 층까지 적층이 됐다, SK하이닉스, 삼성이 몇 층까지 적층했다라는 그 기술의 핵심은 여기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5D 패키징은 이 TSMC에서 제조를 했던 자일링스 버텍스 7이라는 FPGA CPU에서 FPGA에서 시작을 했고요. 3D 반도체 같은 경우는 도시바에서 이제 PSP용 D램, 즉 모바일용으로 좀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제 시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SV가 인터포저 이용해서 로직과 메모리가 상호 연결이 되면서 속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대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어쨌든 ASIC이나 FPGA나 CPU는 2.5D 쪽으로 가고 있고, 모바일이나 네트워크는 앞으로 3D 쪽으로 이제 갈 수가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는 것은 발열 문제가 있어가지고 2.5D가 일단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3D로 계속 소자들이 이동하려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시간차가 있죠. 이게 더 빠르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HBM이라는 거는 그러면 뭐냐? HBM은 그렇죠, D램을 수직으로 쌓아서 TSV로 수직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HBM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픽 카드를 예로 들어서 GDDR5와 HBM2를 비교를 해보자면, 이 신호를 전달하는 이 차로의 넓이가 한 50배에서 60배 정도가 차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줄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더 높은 성능을 낼 수가 있고, 어떻게 된다? 동작 전력도 감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 인터포저 안에 있는 IO와 이 3D D램이 어떻게 통신하는지 보시게 되면, 각각의 이 컨트롤러들이 다른 층에 있는 D램을 제어를 하기 때문에 요 기술, 요거 이제 삼성의 기술인데, 요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발열의 문제만 없다면 일반 이렇게 D램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작동이 되고, 이렇게 한 개의 또 채널에서 D램들이 조정되기 때문에 더욱더 신호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즉 기존의 로직에서 사용하던 일종의 단순 연산들이 메모리 쪽으로도 좀 이전이 될 수 있어서 CPU나 GPU, NPU 같은 이 로직 소자들의 부담도 줄어드는 이러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GDDR 대신에 HBM을 사용했더니 어떻게 됐다. 이 칩의 크기 자체도 확실히 줄어드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게 지금 사이즈가 거의 4분의 1이죠. 그래서 55, 55, 110, 90에서 50, 55면 거의 이렇게 4개가 들어갈 정도로 메모리가 차지하는 넓이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메모리가 이만큼 들어있었는데 어떻게 됐다. 요 칩 안에 4개로 깔끔하게 해결이 됐는데, 거기다가 성능도 좋아졌다. 그래서 이 HBM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은 바로 TSV죠. Through Silicon Via라는 겁니다. 물론 요게 이제 어떤 순서로 하는가에 따라서 탑, 미들, 로우가 있는데, 그것은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3D 적층을 통해서 반도체 칩을 관통하는 구리 기둥입니다. 와이어가 없으니까 이러한 특성들이 계속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TSV라는 기술은 TSMC라든지 이런 로직 쪽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미지 센서에서 최초로 이제 상용화돼서 쓰였던 것이 바로 TSV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러리스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 카메라라는 것이 광학에서 이런 센서 영역, 이미지 센서 영역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캐논이나 니콘보다는 소니, 뭐 액션 카메라라든지 뭐 유튜브용 카메라에서 소니가 선전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기술이 CMOS에 먼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픽셀들이 TSV나, 그러니까 이 이미지 센서 셀에서 어떻게 된다. TSV를 통해 가지고 메모리와 로직까지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 연결하는 이 부분은 바로 TSV, 이 구리 기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사용됐었던 이유가 바로 우리가 카메라 동영상 같은 찍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노출, 오토포커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빛이라는 빠른 매질을 이용하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속도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TSV가 들어갔다. 하지만 TSV는 결국에는 온도와 진동과 충격에 버텨내야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제조를 하는데 고비용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TSV는 깔끔하게 연결돼야 할 뿐만이 아니라 이 필러들까지도 정확하게 다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정하는 입장에서 하나가 뒤틀리면 이 칩 전체를 쓸 수 없는 이러한 위험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수율 문제도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TSV를 하는 노하우라든지 또 이 소재 특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이 전기 코팅을 통해서 뭐 henkel이라든지 뭐 이런 독일 이제 기업들이 지금 구리 현상액을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TSV를 통해서 우리는 캐시와 코어 그리고 아래 패키지까지 이렇게 TSV를 통해서 연결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면을 보시게 되면 수평으로는 지금 인터포저가, 그리고 수직으로는 TSV가 연결하는, 즉 어떻게 본다면 반도체 칩 신호의 엘리베이터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TSV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는 모바일뿐만 아니라 PC 시장 그리고 전반적으로 많은 이 업체들이 도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TSV와 이러한 로직 반도체들도 도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메모리 반도체 이제 많이 쓰였고, 어쨌든 지금 1번은 우리가 이미지 센서에서 TSV가 많이 쓰였고, 2번은 우리가 지금 메모리에서
D램이 DDR이 HBM으로 넘어왔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된다. 후지스라든지 인텔이 이야기하듯이 로직 위에 로직, 즉 로직 위에 메모리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로직 위에 로직 위에 로직, 즉 CPU 위에 GPU가 올라오는 이러한 형태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AMD CPU나 인텔의 포베로스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른 종류의 칩을 서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적층시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거를 이렇게 말한 대로 고비용과 수율이 떨어지는 문제를 감수하고로서도 이걸 해야 될 의미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렇다. 왜? 아키텍처와 기능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대 컴퓨터는 부동소수점과 추론을 하는 기능까지도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컴퓨터가 더더욱 이 폰 노이만 구조를 벗어나서 인간의 뇌의 역할과 비슷해지는 그러한 수준으로 가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요 차트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기존 컴퓨터는 코어 하나가 1번, 2번, 3번에 이 업무를 수행을 해서 캐시와 D램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업무를 처리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멀티코어를 도입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3개 코어의 일을 맡기고 요거를 L1 캐시와 L2 캐시를 통해 가지고 이 3개의 일을 한 CPU가 저장했다 불러왔다 저장했다 불러왔다가 아니고 동시에 처리하고, 여기 잠깐 임시 정차했다가 모아가지고 처리를 완수하기 때문에 요만큼의 시간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이제 PC CPU가 왔다면, 지금 우리가 뉴럴 반도체 그리고 헤트로지니어스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은 요 세 개의 일 중에서도 CPU가 잘하는 일은 CPU를, 그리고 NPU가 잘하는 일은 NPU를,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잘하는 일은 그래픽카드에 줘가지고 각 업무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칩을 내가 배정하는 이 쿠다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 우리가 뭐 감정을 처리하는 데는 전두엽이고요. 뭐 이론을 처리하는 데는 뭐 좌뇌고 우뇌고, 이렇게 뇌도 부분마다 하는 일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그 인간의 뇌와 비슷한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칩으로 처리를 효율화시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HBM, TSV는 어디에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느냐? 지금은 D램과 CPU를 연결하는 요 라인에서 지금 TSV와 HBM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TSV 기술이 앞으로 이 세 개를 묶는 기술로도 다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지금도 물론 2.5D 패키징 I에서는 어떻다, 이 친구들이 인터포즈를 통해서 평면으로 연결되기는 합니다만 또 그쪽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성능 차이는 어느 정도 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것도 훌륭하고 이쪽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HBM과 패키징을 이용해서 지금 메모리 계층 간의 이동 효율화와 이동을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소화도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렬 연결을 통해 가지고 병목 현상을 제거를 하는 거고, 이러한 반도체 구조를 신경형 반도체, 뉴로모픽 반도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패키징 기술 변화가 결국에는 컴퓨터 시장의 변화까지도 이뤄내고 우리의 삶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성능적인 외점 말고도 아주 2.5D 그리고 3D 패키징을 하면 또 다른 장점들이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아까 이러한 SoC, 아주 큰 SoC를 하나 만든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이 하나의 웨이퍼 안에 4개밖에 못 만듭니다. 근데 여기다가 결함이 땅 터졌습니다. 중간에 아주 우연찮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칩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작은 결함 때문에. 근데 작은 칩을 여러 개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작은 칩을 여러 개 나누면 어떻게 된다. 중간에 구멍이 뻥 뚫려도 88%의 칩은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러한 가정이 아주 비약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인텔 i7의 수율이
약 10%에서 20%로 추정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반도체 안에 CPU, NPU, GPU 등 아주 고성능, 고집적도의 칩을 몰아넣게 되면 수율은 더 떨어져요. 즉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개의 칩을 여러 개의 칩으로 보내는 그러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렇게 하면 또 눈에 보이는 것이 뭐냐, 외곽 지역에 이 친구는 칩이 커서 외곽에 이 남은 짜투리 부분들을 버려야 되지만, 칩이 작아지게 되면 짜투리 부분의 면적이 줄어들면서 쓸 수 있는 칩도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이러한 것에서도 수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율이 높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쓸 수 있는 반도체 칩의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미세화했을 때 한 요 면적에 더 많은 작업들이 들어가니까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오류가 날 가능성도 높고, 하나의 칩을 살릴 수 있으면 그것 자체로도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크겠죠. 거기다가 미세화를 많이 할수록 복잡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이 구조를 다 7나노나 5나노 같은 최신 공정으로 만들면 상당히 비용이 증가하겠죠. 이러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아까도 이러한 폰 노이만 구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렇게 고성능이 필요하지 않은 계층이나 이 칩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비용의 증가만 일으키고 고객에게 속도와 품질 증가로는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그런 것을 좀 방지하고 칩의 가격을 떨어뜨리고자 정말 중요하고 이런 것은 7나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 10나노, 아예 뭐 별 상관없는 건 14나노로 이렇게 다양한 미세화 정도를 가진 칩으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칩렛을, 이것을 이제 나누는 것을 우리가 칩렛이라고 하는데, 이 나눠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SoC가 SiP 형태로 진화를 했을 때는 한 패키지에 다른 공정 칩이 들어가면서 수율이 명백하게 증가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요 비전은 지금 누가 사용을 하고 있냐, 지금 저번 주 대만 컴퓨텍스에서 AMD가 신형 CPU 리사 수 박사님이 지금 만들어낸 CPU가 지금 바로 이 칩렛 구조를 이용하고 있고, 3D 패키징, 2.5D 패키징이죠. 요거를 이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2.5D 3D 패키징과 SiP를 이용했을 때는 수율 증가, 그리고 그거에 따른 가격의 하락까지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로 어떤 상황에서 이행이 된다, 성능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이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SoC에서 SiP로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2D의 2.5D 3D 패키징을 사용을 하게 되면 설계사, 팹리스 기업이라고 하죠. 그리고 파운드리, 그리고 제품을 만드는 고객사의 관계도 서로가 아주 유연하게 좀 바뀐다는 거예요. 자, 요 하나의 중요한 칩만 SiP로 해가지고 패키징 기술을 통해서 아주 심리스하고 높은 성능으로 연결이 가능한다면 칩 하나로 무한히 대응이 가능하겠죠. 자, 예를 들면은 노트북용 칩은 CPU를 2개를 넣고, PC용 칩은 CPU를 4개 넣고, 뭐 요런 것도 가능을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회사의 다양한 칩을 하나의 실리콘 인터포저에다 내가 짜집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 효율성과 디자인 자율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인텔이 지금 말하는 솔루션인데, 인텔의 FPGA에 여러 가지 칩을 붙여가지고 고객님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MD 등이 해당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프로그램이 가능한 칩, 즉 FPGA도 발생을 하면서 어떻게 된다, 프로그램이 가능한 칩입니다. FPGA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드렸던 칩들은 A식이라고 하죠. 주문형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칩들은 우리가 흔히 사용했던 CPU나 GPU처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정 영상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칩이라고 한다면, 이 FPGA는 아주 빈 스케치북 같은 존재고요. 고객사들이 원하는 대로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특정한 연산을 할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사용을 한다면 다품종 로직 반도체도 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MD, 인텔, 엔비디아가 사용하던 범용 반도체가 지금 소니, 애플 뭐 이런 친구들이 또 주문 제작하는 주문형 반도체, 즉 대기업들이 만드는 맞춤형 반도체 사이에서 이런 칩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2.5D 3D 패키징과 SoC, SIP를 이용한다면 또 다른 패키징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고객층 그리고 새로운 경험도 제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도 2.5D, 3D 패키징이 올라온다면 IoT나 자율주행 같은 넓은 확장성의 확보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소니가 이야기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니가 TSV에서 아주 시초적인 역할을 하고 계속 이미지 센서 업계에서는 탑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카메라뿐만 아니라 밀리미터 웨이브 레이더 그리고 라이다까지 하나의 칩에 3D 패키징이 아닌 뭐 2.5D 패키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의 센서로 밀어 넣으면서 뭐 테슬라가 보여줬던 뭐 유령 뭐 이런 현상을 최대한 방지를 할 수 있는 왜 눈이 하나가 아니고 눈을 세 개로 하고 그 정보를 하나의 로직으로 올리는 그러한 3D 패키징 기술을 이용해서 세 개의 다른 특성을 가진 센서를 하나의 로직에서 유용한 정보를 합쳐서 최대한 오류를 줄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픽셀 칩과 로직 칩을 하나로 얻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로직 칩 자체에서 AI 기능을 이용해서 클라우드에 전송을 하지 않고 지금 자율주행은 거의 클라우드와 연결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바로 로직 칩 안에서 즉각적인 판단을 내려서 위험 상황도 방지를 하고 또 돌발 상황도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구현을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3D 패키징 기술이 될 거고요. 여러 기능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2.5D 3D 패키징 같은 경우 지금 계속 모바일이라든지 뭐 파운드리에서 지금 TSMC가 양산을 하고 있는 모바일 AP나 생산 예정되어 있는 CPU, GPU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슈퍼컴퓨터나 서버용 기업용에도 이미 많이 침투가 되어 있는 것이 현재 2.5D 패키징이다. 그리고 앞으로 3D 패키징도 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요것은 지금 일본의 후지츠가 만든 후지츠 A64FX라는 슈퍼컴퓨터용 칩입니다. 여러분도 구매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된다. 이런 2.5D 패키징과 ARM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기존의 IBM이나 중국에서 만든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만든 이러한 GPU 칩들을 훨씬 능가하는 그러한 솔루션을 만들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HBM을 사용했다는 거고요. 칩이 네트워크 자체에 올라가서 엄청난 서로 계산이 가능한 즉 네트워크 온 칩을 만들게 된 것이 바로 후지츠의 지금 현재 이 팹리스 기술 그리고 솔루션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컨트롤러도 지금 후지츠가 굉장히 잘 만들어서 엄청난 수준의 슈퍼컴퓨터 연산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HPC에도 지금 이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구글 알파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세돌 구단하고 2016년에 대결을 했었는데 그때 그 컴퓨터는 CPU 1920개와 GPU 280개를 연결한 컴퓨터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마치 벽장 같은 컴퓨터들이 이 한국과 무선 통신을 하면서 대련이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2021년 구글 알파고는 TPU, 즉 구글에서 만든 텐서 프로세서 유닛이라는 특수 반도체를 사용하는데 이거 역시 이 후지츠 A64FX와 비슷하게 2.5D와 HBM 반도체를 이용한 즉 이러한 지금 뉴럴 반도체 그리고 AI 인공지능, 딥러닝, 빅데이터들도 결국에는 2.5D 3D 패키징을 통해서 상당한 성능 향상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상업적으로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좀 증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5D 3D 패키징은 이제 실험 단계를 넘어서 상용화 단계에 접어졌고 앞으로 더욱 미세한 그 중요한 그러한 과정이 될 겁니다.
이 패키징은 결국에는 가격과 성능 그리고 안정성까지 확보가 돼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기기들과 정말 엄청난 수준의 슈퍼컴퓨터, 우리 손에 있는 핸드폰, 그리고 하다못해 가전제품까지 정말 다양한 곳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하고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어떻다. 지금 현재 추세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파운드리들이 오셋이라는 외주에서 내주로 변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현재 패키징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TSMC, 인텔 같은 회사들이 정말 다양한 패키징 사업에 모두 몸을 담그고 있고, 하나도 포기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메모를 했죠. 엄청난 돈을 메모를 했다. 어디에? 미세화 과정에 엄청난 돈을 이미 투자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패키징 기술을 마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계속 모두 수평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고, 팬아웃 같은 경우도 패널 레벨 패키징 같은 경우, 웨이퍼 레벨 패키징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은 업체들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자면, 국내에서는 어쨌든 두각을 보이는 것은 네페스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페스가 제일 잘하고 나머지가 잘한다가 아니고, 현재 이 뉴럴 반도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는 팬아웃 패키징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내에서 하는 기업이 거의 네페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2019년인가요? 삼성전기에서 삼성전자로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이 이관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기술 수준을 보시게 된다면 아시겠지만 약 6에서 7년 정도의 지금 기술 갭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페스가 PCB 없는 PLP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삼성전자가 물론 사람도 많고 뭐 자금도 많겠습니다만, 과연 네페스가 몇 년 동안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미 선도를 해놓은 상태에서 요거가 회피가 되겠느냐라는 약간의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네페스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은, 지금 NXP의 RF, 지금 이 RF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에 쓰이는 요 초음파 센서 그리고 주차 센서에도 이용되는 것이 바로 지금 네페스의 패키징 솔루션이고, 뉴럴 반도체도 정상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이 네페스와 강제적으로라도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패키징 기술이 다르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는 패키징 기술에 대해서 좀 네페스가 중심으로 좀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다면, 결국에는 패키징 기술이라는 것보다도 재료와 소재, 또 아까 여기서도 봤지만은 포지츠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소니가 하는 이런 설계 부분이 더욱더 중요해지지 않았나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지츠가 말해준 지금 여기 TSV 재료와 수명에서도 이 재료 특성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고, 굉장히 최신 뉴스라서 완전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TSMC 역시도 1나노미터를 가는 과정에서 실리콘에 다른 금속을 섞어가지고 새로운 웨이퍼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소재를 바꿔가지고 1나노미터 공정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기존에 LED나 파워 반도체에 사용되던 갈륨 나이트라이트 이 웨이퍼도 사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상의 좀 혁신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물론 패키징 기술뿐만 아니라 이 재료도 동반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부 이제 뭐 아이맥이나 이런 연구단체에서는 또 유기물로 만든 반도체도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케미칼, 물론 이제 정말 많은 기업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에어리퀴드 이런 거는 그냥 뭐 불화수소 이런 아주 소모품이라서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아까 반도체 우리 설계 과정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레진이라든지 이러한 범프 소재, 또 뒤에 솔더 볼 소재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그래서 얼마만큼 얇은 두께를 견뎌낼 수 있고 온도 변화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전자파 차폐도 가능하느냐라는 것을 좀 그런 소재들이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솔더블이나 범프 같은 경우도 바뀌는 칩들이나 또 얇아지는 칩이라든지 뭐 넓어지는 거라든지 많은 신호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가져야 되는데 또 그러한 소재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보자면은 결국에는 이런 거를 따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칩을 설계를 해봐야 되더라. 그래서 도시바 이런 자료들을 보시게 되면 한 개의 칩에 여러 가지 설계나 솔루션을 하면서 하나의 칩에서도 어떠한 방식을 어떠한 배열이라든지 연결 구조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속도, 또 방열, 또 칩의 휘어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고 전자파 차폐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설계 능력 그리고 노하우가 있는 회사들이 결국에는 이후에 패키징 기술이 발전하고 또 패키지가 고도화되면서 더욱더 수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러한 테스트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substrate나 PCB 같이 아까 전에 기존에는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쓰고 넘겼던 뭐 LG 노텍이나 BH나 뭐 이런 친구들이 만드는 PCB나 이러한 정말 기본적인 물체들도 혁신적이고 또 어느 정도 특성이 좋아진다면 그거 역시도 패키징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사용이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러한 장비들의 혁신도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라인더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이싱이 그런데요. 지금 원래는 이걸 이제 톱으로 잘랐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쨌든 패키징이 3D로 올라가고 2.5D로 올라가면서 패키지 하나하나에 이 칩 손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레이저로 커팅하는 방식도 지금 일본 회사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개발되고 채택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패키징이 결코 이제는 후공정, 잡기술이 아닌 정말 핵심으로서 이제는 우리 앞에 와 있고 앞으로 정말 전공정만큼 주목받을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